번영은 언제나 경제는 언제나 과정에서 무너진다. 결과가 좋아 보일수록 그 과정에서 감내해야 했던 비용은 뒤로 밀려난다. 낮은 금리는 성장을 촉진했고 풍부한 유동성은 소비와 투자를 앞당겼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은 빠르게 팽창했고 이는 부의 축적처럼 보였다. 그러나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가가 아니라 그 성장을 어떤 구조 위에 올려놓았는가다. 구조는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 지금 한국 경제는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이다. 외환 보유액은 충분해 보이고 국가 신용등급은 단기간에 흔들릴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CDS 프리미엄 역시 즉각적인 위기를 말하지 않는다. 금융 시스템은 과거보다 훨씬 정교해졌고 감독과 규제의 언어도 세련되었다. 이 모든 지표는 괜찮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나 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는 경고가 들리지 않는 상태다. 금리는 이미 방향을 바꿨다. 급격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상승 국면에 들어섰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는 단순한 정책 선택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행동 양식을 바꾸어 놓았다. 돈의 가격이 낮아지자 미래 소득을 앞당겨 쓰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처럼 여겨졌다. 가계는 대출을 통해 주거를 해결했고 기업은 차입을 통해 외형 성장을 이어갔다. 금융시장은 이 유동성을 흡수하며 자산 가격을 끌어올렸다. 이 구조는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단 하나의 조건 위에 서 있었다. 금리가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다. 이 전제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환율이다. 글로벌 금융 환경이 변하면 자본은 국경을 넘는다. 미국의 금리 인상,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경기 둔화는 모두 자금의 이동을 자극한다. 이 과정에서 원화는 외부 충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환율 상승은 단순히 외환 시장의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수입 물가를 통해 에너지 가격으로, 식료품 가격으로, 그리고 결국 생활비로 이어진다. 물가 상승률이 통계상 안정적으로 보이더라도 가계가 느끼는 압박은 이미 시작된다.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해 보인다. 그러나 그 흐름은 균등하지 않다. 자금은 생산성과 고용으로 향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거나 이미 가격이 오른 자산에 머무른다. 부동산과 일부 금융자산은 가격을 방어하지만 실질 소득과 생산성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 불균형은 경제 전체를 하나의 긴장 상태로 만든다. 겉으로는 안정적이지만 내부에서는 힘이 고르게 분산되지 않는다. 이 구조의 비용은 개인의 삶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 대출 상환액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주거비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다. 과거에는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중산층의 위치가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 같은 소득을 벌어도 미래에 대한 확신은 줄어들고 위험을 감당할 여력은 얇아진다. 번영의 성과는 국가 통계에 축적되었지만 그 비용은 개인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분산되어 청구된다. 경제는 언제나 선택의 결과다. 우리는 낮은 금리를 선택함으로써 성장을 앞당겼고 자산 가격 상승을 용인함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자극했다. 그 선택은 당시로서는 합리적이었다. 문제는 그 선택이 만들어낸 구조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부채는 사라지지 않는다. 금리가 오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부담으로 바뀐다. 이 다큐멘터리는 위기를 단정하지 않는다. 공포를 자극하지도 않는다. 대신 질문을 던진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정은 어떤 조건 위에 놓여 있는가? 금리와 환율, 유동성과 부채라는 변수들이 동시에 움직일 때 한국 경제는 어떤 선택지를 가지게 되는가? 그리고 그 선택의 비용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가되는가? 번영의 대가는 한 번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조용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쌓인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보이는 구조 안에서 이미 감당해야 할 비용은 계산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위기의 끝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번영의 이면 우리가 가장 덜 들여다보았던 지점에서 시작된다. 여기서부터 한국 경제가 감당해야 할 숨겨진 비용을 하나씩 추적해 나간다. 위기의 징후는 언제나 사건이 아니라 변화로 나타난다. 신문 일면을 장식할 만큼 극적인 장면은 없다. 대신 익숙했던 숫자들이 조금씩 다른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한다. 기준금리는 한 번에 크게 오르지 않는다. 0.25%포인트씩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움직인다. 그러나 이 작은 변화는 한국 경제처럼 부채 비중이 높은 구조에서는 결코 작지 않다. 금리는 돈의 가격이자
미래를 얼마나 앞당겨 쓸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선이기 때문이다. 장기간의 저금리 환경에서 가계와 기업은 점점 더 많은 결정을 부채에 의존하게 된다. 대출은 예외적인 선택이 아니라 일상적인 도구가 된다. 집을 사기 위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현재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 소득을 담보로 잡는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질문은 사라진다. 이 구조가 금리가 오를 때도 유지될 수 있는가? 위기의 징후는 바로 이 질문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을 때 시작된다. 환율의 움직임은 또 다른 신호다. 평상시 환율은 수출입 기업의 손익을 조정하는 변수로 인식된다. 그러나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하면 의미는 달라진다. 글로벌 자본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이때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환율은 외부 충격에 더 민감해진다. 환율 상승은 단순히 외환 시장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비용을 통해 국내 물가 전반에 스며든다. 부동산 시장 역시 징후를 드러낸다. 가격이 당장 무너지지 않더라도 거래량이 줄고 관망세가 길어질 때 시장은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다. 부동산은 한국 경제에서 단순한 자산이 아니다. 가계부채의 담보이자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떠받치는 축이다. 담보 가치가 더 이상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순간 금융기관의 태도는 달라진다. 대출은 보수적으로 변하고 유동성은 흐르지 않는다. 돈은 존재하지만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들은 각각 보면 일상적인 조정처럼 보인다. 금리는 정상화 과정이고 환율은 글로벌 변수의 영향이며 부동산은 사이클의 일부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위기의 징후는 개별 현상이 아니라 이 변화들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데 있다. 금리가 오르고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자산시장의 유동성이 둔화될 때 경제는 하나의 긴장 상태에 들어간다. 이 긴장은 개인의 삶에서 가장 먼저 감지된다. 대출 이자는 눈에 띄게 늘어나고 생활비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상승한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남는 돈은 줄어든다. 소비를 줄이는 선택은 자발적인 절약이 아니라 구조적 압박의 결과가 된다. 위기의 징후는 공포로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버티는 일상이라는 형태로 자리 잡는다. 경제는 이 단계에서 이미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지금의 안정은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한가? 아니면 위험이 아직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가? 위기는 대부분 이 질문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본격화된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은 국면이다. 경제 충격은 언제나 하나의 원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 변수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만들어지는 결과다. 금리, 환율, 자산 가격, 그리고 심리. 이 네 가지가 맞물리는 순간 경제는 단순한 둔화를 넘어 구조적인 긴장 상태로 진입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 먼저였는가가 아니라 어떤 연결고리가 작동하기 시작했는가다. 금리는 경제 충격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금리가 오르면 돈의 시간 가치가 바뀐다. 과거에는 감당할 수 있었던 이자 비용이 점점 부담으로 전환된다. 특히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가계와 기업은 이 변화를 즉각적으로 체감한다.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면 선택지는 단순해진다. 소비를 줄이거나 투자를 미루거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 주체들의 태도는 공격적에서 방어적으로 바뀐다. 이 방어적 전환은 유동성의 흐름을 바꾼다. 통화량이 줄지 않아도 돈은 움직이지 않는다. 금융기관은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기업은 현금을 쌓으며 가게는 지출을 미룬다. 경제 전체에서 속도가 사라진다. 유동성은 존재하지만 생산과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많은 경제 위기에서 반복되는 특징이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 환율은 이 정체를 외부와 연결한다. 글로벌 금융 환경이 불안해질수록 자본은 더 안전한 통화를 향한다. 이 과정에서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환율 변동성은 커진다.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에게 유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더 복잡하다. 원자재와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환율 상승이 곧바로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수출 가격 경쟁력이 개선되기도 전에 비용 부담이 먼저 나타난다. 이 비용은 물가를 통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 에너지 가격, 식료품 가격, 생활 필수재의 가격은 환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 소득은 감소한다. 명목 임금이 그대로여도 체감 소득은 줄어든다. 이때 소비 위축은 선택이 아니라 결과가 된다.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매출은 감소하고 이는 다시 고용과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 충격은 이렇게 하나의 고리에서 다음 고리로 이동한다. 자산 시장은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한다. 금리가 오르고 유동성이 둔화되면 자산 가격은 압박을 받는다.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금융자산의 변동성이 커진다. 가격이 급락하지 않더라도 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만으로도 행동은 바뀐다. 담보 가치가 정체되면 대출은 줄고 이는 다시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킨다. 자산 가격은 경제 충격의 증폭 장치로 작동한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심리가 있다. 경제는 숫자로 움직이지만 그 숫자를 해석하는 것은 사람이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유지되는 동안 경제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그러나 금리 상승, 환율 불안, 물가 압박이 동시에 나타날 때 그 확신은 흔들린다. 지금은 버틸 수 있다는 믿음이 조금만 더 지켜보자로 바뀌는 순간 경제의 리듬은 달라진다.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한 번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충격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처음에는 일부 계층과 일부 산업에서만 문제가 드러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영향은 점점 넓어진다. 경제 충격은 폭풍처럼 한순간에 덮치지 않는다. 안개처럼 서서히 퍼지며 어느 순간 시야를 가린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공포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경제 충격은 예측할 수 없지만 작동 방식은 반복된다. 금리와 환율, 유동성과 자산 가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할 때 우리는 숫자 뒤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구조가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살펴본다. 과거의 위기들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모두 비슷한 메커니즘 위에서 발생했고 각 나라의 선택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남겼다. 글로벌 사례를 통해 한국 경제가 지금 서 있는 위치를 더 선명하게 비춰본다. 역사는 경제 충격이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반복되는 현실임을 보여준다. 위기는 늘 각기 다른 이름과 배경을 가지고 등장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놀랄 만큼 비슷한 구조를 가진다. 성장의 시기에 축적된 불균형, 위험을 미루는 선택, 그리고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의 급격한 전환. 글로벌 경제 위기 사례들은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현실로 나타나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장 궤도에 있었다. 대기업들은 공격적으로 투자했고 금융기관은 이를 뒷받침했다. 문제는 성장의 속도에 비해 구조가 지나치게 취약했다는 점이다. 단기 외채 비중은 높았고 외환 보유액은 이를 방어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자본이 빠져나가자 환율은 급등했고 외화 부채를 안고 있던 기업과 금융기관은 동시에 압박을 받았다. 위기는 외부 충격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내부에서 누적된 선택의 결과였다. 아르헨티나는 또 다른 경로를 보여준다.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통화 신뢰 약화는 오랜 시간 방치되었다. 정부는 위기를 미루기 위해 통화를 발행했고 이는 단기적으로는 숨통을 틔우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통화 가치 하락은 곧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저축과 임금의 가치는 빠르게 훼손되었다. 중산층은 자산을 지킬 수 없었고 경제는 반복적인 위기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문제는 단순한 재정 적자가 아니라 신뢰의 붕괴였다. 그리스의 사례는 낮은 금리가 항상 축복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유로존 가입 이후 그리스는 낮은 금리로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생산성 향상이나 구조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신 차입은 늘었고 재정은 점점 취약해졌다. 위기가 닥치자 선택지는 긴축뿐이었다. 실업률은 급등했고 사회적 비용은 수년간 지속되었다. 성장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위기의 깊이를 결정한 것이다. 터키는 통화정책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정치적 압력 속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환율은 급락했고 물가는 폭등했다.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시도는 오히려 통화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했다. 베네수엘라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가격 통제와 자본 통제는 시장 기능을 마비시켰고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위기는 외부에서 갑자기 떨어진 재앙이 아니었다. 번영의 시기에 구조를 바로잡지 않은 선택, 위험을 다음으로 미룬 결정들이 시간이 지나며 한꺼번에 돌아왔다. 경제 규모나 자원, 성장 경험은 면역이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구조와 신뢰, 그리고 위기 이전의 선택이었다. 글로벌 사례를 살펴보는 이유는
공포를 증폭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현재를 정확히 보기 위해서다. 과거의 위기들은 한국 경제가 지금 서 있는 위치를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는 이들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번영의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다음 파트에서는 이 질문을 한국 경제의 현재 구조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 글로벌 사례를 거울 삼아보면 한국 경제의 현재 위치는 더 선명해진다. 한국은 분명 과거와는 다르다. 외환 보유액은 충분하고 금융 시스템은 IMF 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은행의 건전성 지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단기 외채 비중도 과거에 비해 낮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한국 경제는 위기를 흡수할 수 있는 완충 장치를 갖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경제는 언제나 보이는 안전과 실질적인 여유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 가장 눈에 띄는 구조적 특징은 가계부채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이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다. 이 부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미래 소득을 전제로 한 약속의 집합이다. 금리가 낮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고 소득 증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이 약속은 부담으로 전환된다. 문제는 이 전환이 점진적이면서도 광범위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의 소비 여력을 동시에 압박한다. 부동산은 이 구조의 중심에 있다. 주거는 필수제이지만 한국에서는 동시에 가장 큰 금융 자산이기도 하다. 가격 상승은 자산 효과를 만들어 소비를 자극했지만 그 과정에서 레버리지는 크게 확대되었다. 거래량이 줄고 가격 상승이 멈추는 순간 시장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담보 가치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면 금융기관은 대출을 조심스러워하고 이는 유동성의 흐름을 바꾼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단순한 자산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의 태도 변화를 의미한다. 수출 중심 구조 역시 한국 경제의 중요한 특징이다. 글로벌 경기 회복기에는 강점이 되지만 둔화 국면에서는 취약점으로 작용한다. 환율이 상승한다고 해서 항상 수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수요가 동시에 위축될 경우 환율 약세는 오히려 수입 비용과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때 수출 기업의 수익성은 환율 효과와 비용 압박 사이에서 줄어들 수 있다. 이 모든 구조적 요인은 개인의 삶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주거비와 대출 상환은 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금리 상승은 소비를 빠르게 위축시킨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계는 방어적으로 변한다. 지출을 줄이고 위험을 회피하며 선택을 미룬다. 이는 개인에게는 합리적인 결정이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 성장의 속도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 한국 경제는 지금 취약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유롭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구조적 부담은 이미 쌓여 있고 외부 충격이 겹칠 경우 그 부담은 빠르게 드러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위기의 가능성이 아니라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얼마나 남아있는가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의 한계는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이 지점에서 시선은 자연스럽게 정부와 중앙은행으로 향한다. 위기의 징후가 나타나고 구조적 부담이 쌓일수록 정책 당국의 선택은 경제의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그러나 흔히 기대되는 것과 달리 정책에는 언제나 명확한 해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충격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는 역할에 가깝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대가를 동반한다.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금리다. 금리는 물가를 억제하고 금융 안정을 지키는 데 효과적이지만 동시에 성장과 고용을 압박한다. 물가가 오를 때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통화 신뢰가 흔들리고 금리를 올리면 부채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한국처럼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경제에서는 이 딜레마가 더욱 선명하다. 금리 인상은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수백만 가구의 재무 구조를 동시에 흔드는 결정이 된다. 환율 역시 정책 당국이 쉽게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외환 시장에 개입할 수는 있지만 글로벌 자본 흐름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다. 외환 보유액은 방어 수단이지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 환율을 인위적으로 눌러두는 정책은 단기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외환 보유액이 소모되고 시장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도 커진다. 환율 정책은 언제나 개입하지 않았을 때 위험과 개입했을 때 비용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재정정책은 또 다른 축이다. 정부는 경기 둔화 국면에서 재정을 통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공공투자, 지원금, 세제 조정은 단기적으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그러나 재정 역시 무한하지 않다. 국가 부채가 늘어날수록 미래의 선택지는 줄어든다. 지금의 완화가 다음 세대의 부담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정책은 항상 정치적 사회적 논쟁을 동반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신뢰다. 시장은 완벽한 정책을 기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관성과 현실 인식을 본다.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지 못하면 환율과 물가는 동시에 불안해진다. 반대로 과도하게 긴축적인 신호를 주면 경제 주체들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된다. 정책은 숫자보다 메시지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정책의 한계는 분명하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 없다. 다만 위기가 한 번에 폭발하지 않도록 시간을 벌 수는 있다. 그 시간 동안 구조를 조정하고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정책의 진짜 역할이다. 문제는 이 시간이 언제나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구조 조정은 고통을 수반하고 고통은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온다. 결국 정책은 선택의 연속이다. 무엇을 우선하고 어떤 비용을 감수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다. 그 선택이 늦어질수록 나중에 치러야 할 대가는 커진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거대한 구조와 정책의 한계 속에서 개인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거대한 경제 구조와 정책의 선택 속에서 개인은 종종 가장 수동적인 존재처럼 보인다. 금리는 개인이 정하지 않고 환율은 통제할 수 없으며 부동산 시장의 방향 역시 개인의 의지와는 무관해 보인다. 그러나 경제 위기의 역사에서 가장 분명한 사실은 충격의 무게가 항상 동일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같은 금리 인상과 같은 환율 변동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버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선택을 강요받는다. 그 차이는 준비와 구조에서 비롯된다. 개인에게 가장 먼저 돌아오는 충격은 현금 흐름이다. 자산 가격의 변동은 체감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대출 이자와 생활비는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금리가 오르면 원리금 상환액은 바로 늘어나고 환율이 오르면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올라간다. 이때 소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가계의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소비를 줄이거나 저축을 포기하거나 추가적인 부채를 감수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판단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압박의 결과다. 부채의 구조는 이 시점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같은 부채라도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만기가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지에 따라 충격의 크기는 달라진다. 성장기에는 부채의 규모가 중요해 보이지만 불확실성의 시기에는 부채의 조건이 더 중요해진다. 금리 변동에 대한 내성이 낮을수록 개인은 외부 환경 변화에 더 취약해진다. 이는 자산 규모와는 무관하게 작동하는 원리다. 자산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자산 가격이 오를 때는 평가 이익이 심리적 안전망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위기 국면에서 자산의 가치는 쉽게 현금화되지 않는다. 특히 부동산과 같은 비유동 자산은 가격이 유지되어도 거래가 멈추면 실질적인 방어수단이 되기 어렵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산의 총액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유지 가능한 현금 흐름이다. 고용 역시 마찬가지다. 경제 둔화 국면에서는 가장 먼저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이후 고용의 질이 악화된다. 겉으로는 실업률이 크게 오르지 않아도 불안정한 고용 형태는 늘어난다. 개인은 자신의 직업이 어떤 경기 국면에 가장 민감한지를 인식해야 한다. 이는 공포를 키우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를 확보하기 위한 현실 인식이다. 개인의 전략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부채를 줄이거나 만기를 분산하고 고정비용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충격의 강도는 달라진다.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기보다 조정 가능한 지출과 조정 불가능한 지출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기는 갑작스럽게 닥치지만 준비는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다. 경제 위기는 모두에게 고통을 준다. 그러나 준비된 개인에게는 선택할 시간을 남긴다. 반대로 준비되지 않은 개인에게 위기는 즉각적인 결정을 강요한다. 개인의 대응은 시스템을 바꾸지 못하지만 삶의 방향을 지킬 수는 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으며 번영의 대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는지 살펴본다. 번영의 대가는 언제나 나중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은 한 장의 청구서처럼 한 번에 도착하지 않는다. 금리라는 이름으로, 환율이라는 형태로, 물가와 부채라는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 조용히 쌓인다.
그래서 많은 사회는 번영의 시기보다 번영이 끝난 뒤에야 자신이 무엇을 감당해왔는지를 깨닫는다. 한국 경제 역시 예외는 아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불안은 위기의 공포라기보다 구조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에 가깝다. 경제는 반복된다. 그러나 반복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패턴이다. 성장의 시기에는 위험이 보이지 않고 안정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 정책은 완화를 선택하고 시장은 이를 받아들이며 개인은 그 흐름 속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 문제는 이 모든 선택이 같은 전제를 공유하고 있을 때 발생한다. 지금의 조건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금리가 낮을 것이라는 믿음, 유동성이 충분할 것이라는 믿음, 자산 가격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이 전제가 흔들리는 순간 번영은 비용으로 전환된다. 한국 경제가 지금 서 있는 지점은 위기의 끝도 시작도 아니다. 그것은 선택의 갈림길에 더 가깝다. 구조적 부담은 이미 존재하지만 아직 모든 선택지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책은 완충장치를 통해 시간을 벌 수 있고 개인은 그 시간 동안 자신의 구조를 점검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다. 과거의 많은 위기들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을 활용하지 못해서 더 큰 대가를 치렀다. 번영을 유지하는 일은 성장보다 어렵다. 성장은 숫자로 측정되지만 유지는 구조와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부채를 관리하고 유동성의 흐름을 바로잡고 위험을 한 곳에 쌓아두지 않는 일은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선택들이 쌓일 때 경제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다. 번영의 진짜 비용은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이 다큐멘터리는 하나의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하나의 관점을 남긴다. 경제를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바라보는 시선이다. 숫자 뒤에 숨은 구조를 보고 안정 뒤에 쌓인 비용을 인식하는 태도다. 위기를 두려워하기보다 반복되는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번영은 목표가 아니라 상태다. 그리고 모든 상태에는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을 직시할 때 우리는 다음 충격 앞에서 조금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다. 한국 경제가 감당해야 할 숨겨진 비용을 이해하는 순간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추상적인 경제 분석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다. 이 지점에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 경제는 왜 반복적으로 번영 이후의 불안을 경험하는가? 그 이유는 단순히 외부 충격이 잦아서도 정책 판단이 항상 늦어서도 아니다. 근본에는 성장과 안정, 효율과 안전 사이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미뤄온 구조적 선택이 있다. 우리는 위기가 지나간 뒤에만 구조를 바꾸고 안정이 회복되면 다시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 순환이 반복될수록 번영의 비용은 더 큰 형태로 누적된다. 금융 시스템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다.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 상태가 지속될 때 시장은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는 즉각적인 붕괴의 신호가 아니라 위험을 다시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과거에는 거의 고려하지 않아도 됐던 리스크들이 다시 계산되기 시작한다. 이때 자금은 더욱 선택적으로 움직이고 신용은 점점 조건부가 된다. 유동성의 성격도 바뀐다. 풍부한 유동성은 항상 안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위기 이전의 유동성은 특정 자산과 특정 주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 집중은 평상시에는 효율처럼 보이지만 충격이 발생하면 불균형으로 드러난다. 돈이 필요한 곳에는 없고 필요 없는 곳에는 머무르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책의 역할은 더욱 미묘해진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 메시지를 관리하지만 메시지가 현실을 앞서갈 수는 없다. 시장은 숫자보다 맥락을 본다. 물가가 일시적으로 안정돼 보여도 환율과 금리, 부채 구조가 동시에 긴장 상태에 있다면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정책의 효과는 점점 단기화되고 그만큼 다음 선택의 부담은 커진다. 이 모든 변화는 다시 개인의 삶으로 돌아온다. 금융시장에서의 리스크 재평가는 가계에게는 대출 조건의 변화로, 기업에게는 투자 환경의 악화로 나타난다.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선택들이 재검토 대상이 되고 장기 계획은 유보된다. 개인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는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확신의 상실이다. 미래를 계획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현재를 최소화하는 선택을 한다. 경제는 결국 신뢰의 총합이다. 통화에 대한 신뢰, 정책에 대한 신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신뢰. 번영의 시기에는
이 신뢰가 당연한 전제로 작동한다. 그러나 구조적 비용이 쌓이면 신뢰는 점점 조건부가 된다. 지금은 괜찮지만 다음은 다를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질 때 경제는 스스로 속도를 낮춘다. 이 파트는 하나의 전환점이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다시 확장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번영의 이면과 구조적 비용을 살펴보았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비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사회 전체에 분배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계층과 세대가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되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본다. 번영의 대가는 항상 균등하게 나뉘지 않기 때문이다. 번영의 대가는 결국 사회 전체로 확산된다. 그러나 그 확산의 방식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 경제가 성장할 때 이익은 빠르게 집중되지만 구조적 비용은 시간이 지나며 천천히 분산된다. 그 과정에서 특정 계층과 세대는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 자산을 이미 보유한 세대는 가격 상승의 혜택을 누렸지만 그 이후에 진입한 세대는 높은 부채와 불확실성을 함께 떠안는다. 번영의 결과는 과거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 비용은 미래로 이전된다. 이 세대 간 이전은 통계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국가 부채, 가계 부채, 연금과 재정의 문제는 숫자로 관리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숫자 뒤에는 실제 삶의 선택이 있다. 더 늦은 결혼, 더 작은 주거, 더 불안정한 고용. 이는 개인의 가치관 변화라기보다 구조가 강요한 적응이다.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 시간이 지나며 다른 삶의 조건을 만들어낸 것이다. 경제는 결국 선택의 연속이며 그 선택은 항상 누군가에게 더 큰 부담을 남긴다. 중요한 것은 그 부담을 인식하고 있는가다. 부담이 보이지 않을 때 사회는 안심한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비용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형태를 바꿔 다시 나타난다. 낮은 성장률, 불안정한 고용, 미래에 대한 집단적 불안. 이 모든 것은 과거의 번영이 남긴 흔적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하나의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의 태도를 제안한다. 경제를 단기 성과가 아니라 장기 구조로 바라보는 시선이다. 금리와 환율의 움직임을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로 해석하는 태도다. 그렇게 볼 때 경제는 더 이상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소비, 저축, 투자, 그리고 삶의 방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번영은 유지 관리가 필요한 상태다. 방치하면 비용이 커지고 관리하면 충격을 줄일 수 있다.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선택의 여지는 남아있다. 다만 그 선택은 과거처럼 쉬운 성장의 언어로 설명되기 어려울 것이다. 번영의 대가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경제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 더 이상 숫자에 안도하지 않고 구조를 묻는다. 안정 뒤에 숨은 조건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 질문을 멈추지 않을 때 다음 위기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위험이 된다. 이 이야기는 위기를 예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할 인식의 비용에 대한 기록이다.